어머님, 우리 집 이번 달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아끼면서 살아요. 그래도 민지야, 이렇게 추우면 어떡해? 어머니도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전기장판 쓰시면 되죠.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추워? 예, 할머니 방에는 오지 마. 여긴 너무 춥다. 민지가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할머니 방만 춥게 해? 할머니도 추우시잖아.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머니, 방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보, 왜 어머님 방에 난방을 이렇게? 당신도 우리 집 형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오랜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 민들레가 예쁘게 폈네. 그녀는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대학 교수가 되어 가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집안이 떠들썩해지곤 했는데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음악이었습니다. 영수가 오늘 등산 가기로 했잖아. 준비는 다 했어? 이웃에 사는 박순자 씨가 현관문 밖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등산복으로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금방 나갈게. 도시락도 싸놨으니까 기다려줘.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동네 친구들과 인근 산을 오르는 것이 일상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그녀의 삶의 작은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이야기로, 때로는 동네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같이 등산하는 이웃들과 함께 산나물도 뜯고, 때로는 버섯도 따면서 서로의 살림 노하우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네 작은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등산로를 오르며 이웃들이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과장 됐어.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 주말에 온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산을 오르내리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자식들은 모두 바르게 자라 제 몫을 다하고 있었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이웃들이 있어 그녀의 노후는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주말에 올 아들 내외를 위해 특별히 갈치도 사고 평소 즐겨 먹는 묵은 김치와 잘 어울리는 두부도 샀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과일도 잊지 않고 담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큰 짐을 들기가 힘들었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들이 오는데 뭐 준비 안 할 수가 있나? 그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홀로 살고 있지만 그녀의 일상은 결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들르겠다는 작은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그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평화로운 노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 작은 아들 내외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지는 평소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날은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녀의 물음에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로 복직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권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지난해 민지의 친정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육아와 간병을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 현우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린이집도 알아봤는데 대기가 너무 길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매주 등산 모임도 있고 이웃들과의 정든 생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라면.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주 주말 그녀는 평소처럼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손주 위해서 가는 거면 좋은 일 아니겠어? 우리가 섭섭하긴 해도 이해는 한다. 박순자 씨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가끔 서울로 놀러도 가고 영숙 씨도 내려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들의 격려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문득 큰 아들 집 근처에도 산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등산 모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니, 내가 결정했어. 서울로 갈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권영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의 민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손주를 직접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웃들과의 추억, 이 동네에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봄의 끝자락, 권영숙 여사는
20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모아온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각각의 물건에 담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전세 주기로 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서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 민지가 주말마다 내려와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소박하고 알뜰한 성격의 민지를 보며 그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지야, 이거 봐. 내 신혼살림 장만할 때 같이 시장 다니면서 산 그릇이네. 어머, 맞다. 어머니가 그때 가격도 잘 흥정해 주셔서 싸게 샀었죠. 그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새삼 신뢰가 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검소하고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온 며느리였기에 앞으로의 동거 생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산하자. 박순자 씨를 비롯한 등산 모임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등산을 하면서 그들은 추억을 나누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걱정 말고 가. 우리가 명절 때마다 연락할게. 친구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그녀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세요. 제가 미리 청소해뒀어요. 서울의 둘째 집은 30평형 아파트였습니다. 민지는 작은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어머님 방은 아침 해가 잘 들어서 좋을 거예요. 화장실도 바로 옆이고요. 그녀는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보였고 아래로는 놀이터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시골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제 손주와 함께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짐은 제가 다 옮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현우가 박스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제가 출근하는데 아침에 어린이 도시락이랑 간식은 제가 미리 준비해둘게요. 민지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는 직장 일만 잘하면 돼. 첫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 가져온 민들레 화분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환경은 바뀌었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서울살이가 시작되는구나. 아파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영숙 여사의 서울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하고 수수해 보였던 며느리의 모습은 점차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셔야 해요. 옷감이 상하니까 이 코스로 해주세요. 민지는 매사에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오랜 살림 경험을 무시한 채 마치 초보 주부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권영숙 여사는 마음이 상했지만 며느리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간식은 제가 정해둔 것만 주세요. 요즘 애들 알레르기가 심해서. 현우도 이렇게 잘만 키웠는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민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요즘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부엌에서조차 그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간장과 된장도 며느리의 눈에는 오래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다 버리시고 새로 사요. 유통기한도 지났잖아요. 이게 집에서 담근 거라 유통기한이랑은 상관없. 어머님, 제가 사온 거 쓰세요. 위생적으로 좋잖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늘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끝을 자르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떠세요? 서울 살기 괜찮으세요? 옆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손주도 보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식들 사이가 불편해질까 염려되어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작은 방에서 고향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순자야, 나 너무 서러워. 왜 그래? 며느리랑 잘 안 맞아. 아니, 그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애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 친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전화는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깰 수 있어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방조차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베란다의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화분마저 며느리는 실내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며 베란다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려니. 밤늦게 방에 누워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주를 위해 시작한 서울 생활이었지만 점점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이런 일상을 알지 못했고 그녀는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 권영숙 여사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이불을 더욱 끌어당기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애들 아침 준비해 주세요. 민지의 냉랭한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2도. 한겨울방 온도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아유, 손이 얼어서 밥은 어떻게 하나. 떨리는 손으로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옆방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아이들 방과는 대조적으로 부엌과 그녀의 방은 한겨울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이번 달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아끼면서 살아요. 그래도 민지야, 이렇게 추우면 어떡해. 어머니도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전기장판 쓰시면 되죠.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민지의 말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더 시려왔습니다.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추워?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온 손주가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예, 할머니 방에는 오지 마. 여긴 너무 춥다. 민지가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할머니 방만 춥게 해? 할머니도 추우시잖아. 밖에서 들리는 손주의 순수한 항변에 민지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저녁이 되자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보, 왜 어머님 방에 난방을 이렇게? 당신도 우리 집 형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민지의 날선 목소리에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운 그녀는 고향집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영수가 너무하다 싶으면 그냥 내려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순자 씨의 말에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순자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이게 무슨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 그날 밤 그녀는 꽁꽁 언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춥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녀는 차가운 방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만 같은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기장판 온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아침이 되자 민지는 또다시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골에서 둘째 며느리를 믿고 올라온 결정이 이제는 후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번 달 장보기가 벌써 80만 원이 넘었어요. 민지가 영수증을 들고 권영숙 여사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장을 보시는 거예요? 애들 과자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아니, 손주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집이 재벌인 줄 아세요? 매달 카드값 보면서 속이 터져 죽겠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더 심하다면서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과일에 고기에 어머니가 맨날 이마트 한 바퀴 도시면서. 아니 얘, 내 용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돈 달라고 하든. 용돈요? 그 용돈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 연금은 전세금 빼면 얼마나 된다고.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민지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장 본 거 봤어요? 이러다 우리 집 거지 되겠어요. 제발 좀 말려보세요. 엄마, 좀만 절약해주세요. 이번 달도 마이너스인데. 니네 둘이서 나를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 도둑년 취급이 아니라 현실을 좀 보시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시고 그럴 돈이면 애들 학원비나 좀 보태시지. 권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재정을 낭비하는 존재로 몰리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할머니, 나 딸기 먹고 싶어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못 먹어. 겨울 딸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여보, 이제는 생활비를 제가 다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손주만 봐주세요. 민지가 남편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장도 못 보고 밥도 못 하라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은 요리하실 때마다 재료를 너무 많이 쓰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제가 정해준 메뉴만 하세요. 아니, 내가 50년을 넘게 살림하면서 이런 취급은 처음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권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좀 아껴 쓰자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 적자나고 카드 연체되고 어머님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입도 다물고 구석에 앉아서 애나 보라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니네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이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진정하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민지의 날선 목소리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장복이랑 생활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았다. 다 너희 마음대로 해.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숨만 쉬고 애나 봐야지 뭐. 권영숙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그녀는 베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고향에서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숟가락의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생활비 논쟁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권영숙 여사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제안이 있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월세가 비싸지 않을까? 아니요. 전세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민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 시골에 있는 집을 팔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도 더 넓은 데로 구할 수 있고. 뭐라고? 권영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니네 전세금을 만들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럼 나는 나중에 내가 어디서 살아? 현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계속 우리랑 같이 사시면 되죠. 더 좋은 동네로 가서.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게 내 마지막 독립적인 공간이야. 절대 안 돼. 어머님, 지금 그 집 비어 있잖아요. 전세 세입자분들 나가시고 계속 그대로 둘 순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이 왜 내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어머니, 우리도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나더러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한테 의지하고 살라는 거야? 방에서 숙제하던 손주가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소리 지르세요? 민지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서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참에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다 같이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편하다고? 내 집을 팔아서 남의 집 전세로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더 이상 이런 말 꺼내지 마.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선 이내가 알아서 해. 권영숙 여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재산까지 눈독 들이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어머님, 그게 무슨...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골의 집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곳을 포기한다는 건 그녀의 마지막 독립성마저 내려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름의 어느 저녁, 현우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의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다른 집처럼 안 해주세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소리에 권영숙 여사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자다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했어요. 진짜 우리만 이래요. 창수 어머님은 애들 학원비 다 대주시고 용돈도 매달 200씩 주시는데.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 시댁은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님은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엄마, 전세 준 시골집 팔면 돈 좀 될 텐데 애들 교육비도 있고. 그래서 술 먹고 이 시간에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행패라뇨. 전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은 다 해주는 거 우리만 못 받아요. 창수 어머님은 며느리 명품 백구 사주시고. 너희들 정신 차려. 내가 뭐 대기업 사장 부인이야? 남의 집이랑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용돈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애도 봐주고 용돈도 줘야 하는 거냐? 엄마,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식들한테는? 내 재산. 그래, 너희들 눈에는 내 재산만 보이지? 권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아껴 살았는데요. 애들 학원비도 부족하고 다들 해외여행 다녀오는데 우리는. 그만해. 이 모렴치한 것들아. 권영숙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 둘 다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편 없이 혼자서. 근데 이제 와서 내 돈 달라고? 엄마, 그때 얘기를 왜 지금 해요? 그래, 하자.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만.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술 처먹고 와서 이딴 소리나 하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사실이잖아. 너희들 지금 시골집 팔아서 돈 뺏어갈 생각이나 하고. 현우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뺏어가자고 했어요?
같이 잘 살자는 거잖아요. 잘 살자고? 내 돈 다 빼앗아 가서 내가 바보로 보여?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 돈을. 아니야. 집 팔아달라. 교육비 대달라. 이게 다 뭐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어요. 다들 시댁에서 해주는 거 우리만. 서러워? 내가 더 서러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돈만 보고. 엄마, 그만하시죠. 제가 잘못했어요. 술 먹고 이런 말 꺼낸 제가 잘못했다고요. 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을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릴 때야. 어머님, 저희가 너무했나요? 민지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권영숙 여사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보기도 싫어.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숙취에 시달리며 어젯밤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오갔던 그날 이후 권영숙 여사와 둘째 내외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서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애들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큰며느리의 말에 권영숙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 지금 작은 집 애들 보느라. 어머니, 저도 이제 복직을 해야 해서요. 작은 집 애들 볼 때 우리 애들도 같이 봐주시면. 미쳤니? 지금 둘도 버거운데 내 새끼들까지 어떻게 봐? 현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형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면 더 재밌잖아요. 너도 이런 식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야? 큰아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맡길 때가 마땅찮아서. 그래서 나보고 보라고?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는 다 얘기가 됐어요. 큰 집 애들도 보시면. 니네끼리 다 얘기가 됐다고? 정작 애 보는 사람은 난데 난 사람도 아니냐? 권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용돈 더 드릴게요. 돈 얘기하지 마. 내가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줄 아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이제 나이 들었다고 공짜 도우미로 써먹으려고? 큰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공짜라뇨. 저희가 돈 드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틀린 말했어? 너희들 지금 나보고 애 5을 보라고? 내가 무슨 슈퍼우먼이야? 현우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도 주말에는. 너희가 도와준다고? 지금도 제대로 안 도와주면서.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도 살아야. 너희들 살려고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지금 작은 집 애들 보는 것도 힘든데. 민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셋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들 나가. 당장 나가. 권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너희들한테.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 나가. 다들 나가라고. 자식들이 떠난 후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권영숙 여사는 오랜만에 고향집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써먹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머니뿐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권영숙 여사는 손주를 데리고 동네 마트의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대로 과자는 사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손주가 불쌍해 과자 하나 정도는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엄마 아빠. 손주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형 쇼핑몰 입구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가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새로 산 듯한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현우와 큰아들 부부도 한껏 멋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엄마 아빠는 오늘 회사 갔다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아침에 민지는 오늘은 회사에 꼭 가봐야 한다며 아이를 맡기고 갔고, 현우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손주의 손을 잡고 쇼핑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녀들은 즐겁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손주의 순수한 말에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며느리가 손을 휘휘 저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손주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귓가에서는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서 과자도 사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 애들 잘 놀았어요? 라고 물었고, 현우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네. 뭐 항상 바쁘죠. 민지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TV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겠구나. 방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녀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쇼핑몰의 환한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제는 밥 먹는 자리에도 끼워주지 않다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거짓말이, 자신을 제외한 그들만의 시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저 손주를 돌보는 도구로만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밖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자녀들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때인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그녀의 집이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쇼핑몰 사건 이후 권영숙 여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변명과 무성의한 사과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문득 시골의 집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권 여사님, 저희 이번 달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의 말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어.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거실로 나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민지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이제 내려갈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난 너무 오래 참았어. 어머니, 혹시 저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과드렸잖아요. 사과. 그게 진심이었니? 민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아니야. 이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잖아.
내 방 난방도 안 켜주고 생활비 타박하고 이제는 나만 쏙 빼놓고 외식까지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그만.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난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어머님,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 너희한테는 내가 그저 애들 보는 도움이었지. 권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가. 난 거기 가서 살 거야. 더 이상 이런 서러운 삶은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내가 여기 올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어. 하지만 너희는 날 뭐로 봤지? 공짜로 쓸 수 있는 도우미? 아니면 돈 뜯어낼 수 있는 수단? 자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손주가 울면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는 쉬어야 해.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받은 상처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베란다의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민들레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지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때야. 너희도 이제 알아서 잘 살아.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쓰디쓴 서울살이를 뒤로하고 그녀만의 평화로운 삶을 찾아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권영숙 여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난방 온도를 26도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12도의 한기를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난방비 많이 나올 텐데. 민지의 말에 그녀는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 난방비는 다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며칠 있으면 내려갈 거니까.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그녀는 냉장고에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재료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어머니, 그렇게 많이 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손주들이랑 실컷 먹으려고. 식탁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풍성한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맘껏 먹어라. 할머니 내려가면 이런 거 먹기 힘들 거야. 저녁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은 제가 정해서. 이제 그만해. 내 돈으로 사온 거야. 네가 뭐라 할 일 아니지. 네가 준 용돈 말고 내 돈이다. 그리 알아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돈도 있고 내 입에 들어갈 음식도 내 맘대로 못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는 그동안 참았던 TV 소리도 크게 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지가 어머니, 애들 자는데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봐도 돼요? 그래. 같이 보자. 이제 할머니랑 얼마 못 보는데. 손주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보기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비싸다고 사지 말라던 과일들, 고기들을 마음껏 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많이 사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니네들처럼 몰래 쇼핑하고 외식하는 것보다는 낫지.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손주 도시락을 싸느라 바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도시락. 이제 네가 해. 난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고 넌 이제부터 내 아이 내가 챙겨. 당당해진 그녀의 모습에 자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 내일은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애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니, 왜? 난 이제 자유로운 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갈 거야. 그녀의 달라진 모습은 가족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권영숙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민지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약속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못 있을 거야. 네. 근데 애들은. 애들?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백화점 가기로 했어. 서울 와서 한 번도 하고 싶은 건 못했다.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이면 어김없이 손주를 봐주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오늘 우리 동창회 약속인데.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네, 엄마가. 난 이만 나갈게. 저녁에 보자.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자녀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옷들을 하나씩 입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끼던 용돈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을 했습니다. 이 옷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점원의 칭찬에 그녀는 웃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못 써본 내 돈. 이제라도 써볼래. 점심시간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자녀들이 그녀를 제외하고 갔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며 그녀는 우아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계속 할머니 찾는데.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확인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재미있게 놀면 되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어디 계셨어요? 왜? 너희처럼 나도 약속 있었잖아.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약속 있으세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일은 현우 오빠가 출장 가는데. 아, 그래? 잘 다녀오라고 해. 난 이제 내 생활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거울 속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아침, 권영숙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그녀가 정확히 언제 떠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마저 정리하며 그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다녀올게요. 민지의 말에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현우가 아이들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 난 좀 쉴게. 너희끼리 다녀와. 가족들이 떠난 후 그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의 민들레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이삿짐 상자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 둔 짐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도 그녀는 이곳에 완전히 짐을 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며 그녀는 냉장고에 마지막으로 장을 봐둔 식재료들을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조용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우야, 민지야,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냉장고에 김치하고 반찬들 해놨으니 잘 먹고 앞으로는 서로 감싸 안으며 살아가거라. 할미가 보고 싶다 하면 시골집으로 놀러 오렴. 엄마가 짧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주들의 방에 들어가 베개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흘린 손주들의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편지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싣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창가에 붙어 있던 손주들의 그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진 거울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서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래도 손주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그녀의 없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들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막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우와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웬 생주정이야? 이른 아침부터. 권영숙 여사가 마당으로 나오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말씀도 없이. 말 없이? 내가 언제 말 없이 왔어? 너희 보고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게 내 집이야. 그래도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이러시면. 쪽지가 어때서? 내가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으로 왔는데 왜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돼?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올라오세요.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하긴 뭘 잘해. 난방도 안 틀어주고 밥도 맘대로 못 해먹게 하고 그 꼴 또 당하자고? 내가 미쳤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내가 봤잖아. 너희들 본색. 나만 빼놓고 쇼핑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도 할 말 있어? 민지가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만지지 마. 난 이제 너희들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나 이제 너희들한테 도우미 노릇 안 해. 큰 집 애들까지 떠맡으라고?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그렇게 만만해 보여?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그런다고 내 마음이 바뀌어? 이제 와서 그게 먹힐 줄 알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너희 속마음 다 봤어. 나더러 집 팔아서 너희 전셋값 대주고 애들 봐주고 그러다 나중엔 양로원 보내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다 알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만 가. 보기 싫으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애들이. 애들. 그래. 애들은 보내. 방학 때 보내면 돼. 근데 너희들은 오지 마. 특히 너, 민지.
난 너 보기도 싫어. 민지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감동할 줄 알아? 가, 빨리 나가라고. 결국 자녀들은 그날 오후 쫓겨나다시피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쾅 닫으며 권영숙 여사는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민들레가 가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짜를 맞고 돌아갔던 자녀들은 일주일 내내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권영숙 여사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말 자녀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왔어요. 민지가 현관 앞에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심, 작년에도 그렇게 울면서 부탁해놓고 결국 나를 어떻게 했어?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됐어. 더 이상 너희 말에 속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으면. 현우가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 편만 들고 너는 더 가관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며느리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나 하고.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애들도 할머니 없이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 또 애들 얘기? 내가 너희들한테 그저 공짜 베이비시터였잖아. 이제 와서 애들 핑계는 대지 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시끄러워. 난 이제 너희 말 하나도 안 믿어. 매일 아침 방 온도 12도에서 떨면서도 참았던 내가 바보였지. 자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기지 마. 가족이라고 날 이용해 먹고 무시하고 이제는 지긋지긋해. 엄마,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 난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니네끼리 살아. 애들은 방학 때 보내. 그거면 충분해. 어머님, 한 번만 더. 나가. 당장 나가. 더는 너희 얼굴도 보기 싫어. 권영숙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자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내 집 앞에서 이러지 마. 대문을 쾅 닫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날, 권영숙 여사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 내외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 화초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안에서 얘기 좀 해요. 현우의 말에도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더운데 집에 들어가서 전기 낭비할 필요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물. 너희 집에서 내가 물 달라고 할 때는 생각 안 났니? 냉장고에서 물 꺼내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면서.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됐어. 목마르면 밖에 가서 사 마셔. 뜨거운 햇볕 아래 자녀들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선풍기라도. 뭐 선풍기?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한겨울엔 내 방 난방도 안 틀어주고 이제 와서 덥다고? 마당 의자에 앉아있던 자녀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잘못은 무슨. 이제 와서 반성해? 늦었어. 다 늦었다고. 그래도 시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 너한테 난 그저 공짜 도움이었잖아.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무슨. 마당의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심으로. 진심? 너희가 진심인 적 있었어? 다 거짓말이었잖아. 결국 2시간이 넘도록 뜨거운 햇볕 아래서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끝내 자녀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봐.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어머니,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지쳐 보이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권영숙 여사는 자신의 마당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식들의 방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을 뿐이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자식들은 여전히 손주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고추를 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자식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는 건 애들 얘기뿐이었고, 정작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방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저 물질적인 것만을 약속했을 뿐,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난 잘 결정했어. 텃밭에 고추를 다 따고 일어서며 그녀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여기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그녀는 자신의 집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대로 난방을 틀 수 있고 하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지. 마당 구석에 피어있는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그 민들레처럼 이제 그녀도 이곳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형식적인 사과와 변하지 않은 태도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내린 어느 날, 권영숙 여사는 오랜만에 등산 모임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영숙아, 이제야 우리가 다시 뭉쳤네. 박순자 씨가 반갑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왜 그리 멀리 갔었나 몰라.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제 텃밭에서 딴 상추 좀 가져왔어. 나눠 가져. 그녀가 준비해온 상추를 나누며 이웃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 그래?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가 봐.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고향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높은 아파트 숲이 아닌 푸른 들판과 아담한 지붕들이 펼쳐진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웃들과 정담을 나눕니다. 영숙이네 고추장 맛이 일품이야. 나도 좀 담가줘. 이웃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는 일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전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마당의 민들레는 어느새 더 크게 자라 있었고 그녀도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는 새소리,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무렵 들려오는 종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일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이제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매일 걸려오는 전화도 끊임없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추석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전화에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방은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속박하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추석날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나 간섭은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니 찾아온 자녀들, 그리고 반가운 손주들의 방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을 안아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너희는 쉬었다 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부담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게 더 좋아. 서로 불편하지 않고. 자녀들은 이제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했고, 그녀 역시 자녀들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에는 자녀들의 전화나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끔 오는 손주들의 그림 편지나 명절에 만나는 짧고 굵은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올라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떠나는 자녀들을 배웅하며 그녀는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민들레처럼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는 바람에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권영숙 여사의 마당에는 민들레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그 작은 화분의 민들레는 이제 마당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꽃이 참 예쁘게 폈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단했던 날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내렸던 용기 있는 결정까지. 영숙 씨, 산책하실래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이제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났고, 그녀는 수확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동네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나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 가끔 명절에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그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방학 때 또 올게요. 손주들의 순수한 사랑은 여전했고,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둔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마당 가득 피어난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홀로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권영숙 여사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당에 들이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작은 행복이야말로 그동안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